거의 45분 정도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초안이 27장이었는데 제가 보고 좀 압축적으로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15장으로 좀 줄여서 발표문을 제출을 했고요. 사실 세부적인 논의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포스트 케인지안에서 수용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그 정치경제학의 그렇게 세부적인 건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윤율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MMT 이론이 갖고 있는 내적인 한계와 그다음에 막스주의가 기여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냥 우리가 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세부적인 그 이탈리아의 아까 화폐 순환론도 내생 화폐론도 소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고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질의식이 있고. 저희가 그 질문을 하는 시간과 코멘트 하는 시간이 분리가 되거든요. 예, 그럼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사회자분 거기 안 듣고 얘기해야 되는. 아니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이걸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 안 보인다고요. 그래 이게 옆에 앉아 있고 사회자분이 좀 조용하게. 얼굴이 안 보여서. 네. 질문 없으세요? 그럼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선생님 소개를 좀 네, 저 하태규입니다. 연구위원이고요. 이 최근에 그 새로 장관 누구 법무장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이게 그 학술 논문을 제출한 천재들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이제 이슈들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진짜 고등학교 천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막스주의 연구에 고등학교 때 논문을 실으셨고 그 국제 세미나에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그동안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연구를 더 하셔서 가장 최신의 이론인 이 화폐 이론에 관한 막스주의적인 어떤 분석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죠. 코멘트를 나중에 드리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중앙은행의 은행권 말고 이제 시중은행의 은행권과의 연관성에서 아까 이제 하나은행과 이제 우리은행이 서로 이렇게 화폐 교환 같은 게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중앙은행의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뭐 뒷받침이라 그럴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갈로에는 다른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시중은행의 화폐 은행권이라는 게 이제 그 19세기적 영국에서 자본론에서 얘기할 때 가능한데 지금은 그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은행권을 발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이윤율을 이제 두 가지 이 개념을 막스의 이윤율 말고 그 설비 가동률을 넣어서 이렇게 보는 그 공식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분모와 분자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측된 이윤율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이게 보통 이제 막스의 이윤율이든 실제 우리가 이제 실증하는 이윤율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정상 가동률을 곱하고 설비 가동률을 이제 나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한다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할까요?
아닌가? 좀 준비하실래요? 아니면 아니요, 좀 묻긴 했는데, 네.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공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장기 설비 가동률이 정상 가동률이랑 다르다고 우리가 인정은 해주는 거거든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르크스가 자본론 2권 보면 재생산 별식 얘기할 때, 결국 유효 수요 문제 장기에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장기 설비 가동률이랑 100% 가동률, 그러니까 정상 가동률이랑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윤율 계산할 때 예를 들어 한국은행 들어가서 고정자본 스톡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윤에 해당할 수 있는 뭐 기업 이익 같은 것들 그거를 자본 스톡으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하면 관측된 이윤율이 나오잖아요. 관측된 이윤율은 결국에는 100% 설비 가동률이 아닌 이윤율이거든요. 유효수요 부족 상태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00% 정상 가동되고 있을 때 이윤율을 보면은 사실 그러면 유기적 구성이나 잉여가 치율 혹은 뭐 자본 생산성과 뭐 자본소득 분배율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뭐 우리 고전적인 방식이죠 마르크스의 그 개념으로 계산된 이윤율 이걸 따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윤율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관측한 이윤율은 아까 말처럼 뭐 좀 이유 요소 부족하면은 실제 이윤율 가능성보다 좀 낮게 보일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르크스의 이윤율이 따로 중요한지 우리가 봐야 된다. 뭐 그리고 그럴 거라 좀 예상된다고 실증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시중은행권 문제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화폐 형태로 발행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그 예금을 받을 때 그거를 마치 그 예전에 그 자유 발권 시대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 자체는 하나은행이 뭐 계좌이체를 받을 때 우리은행에서 이 예금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나? 왜냐면 뭐 이거 예금한 사람이 예를 들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 예금 받아서 우리가 뭐 손해 보는 거 없을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뢰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방법은 중앙은행이 이들 사이에 태환이라고 뭐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증해 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화폐 순환학파에서 그리고 뭐 화폐 순환학파 아니어도 많은 개인주의적인 내생학파 이러면서 은행들이 복수가 있으면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화폐는 좀 자기 은행권인 것처럼 약간 취급을 하는데 그 논리에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이윤율 중에서 관측된 현실 이윤율을 장기 설비 가동률로 나누면은 실제로 이상적인 이제 그 이윤율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 설비 가동률이 뭐 0.7이든 0.5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윤율보다 이제 그만큼 더 높아지니까 나누면. 근데 옆에 이제 정상 가동률이라는 것은 1 아닌가요? 100%? 네, 네. 사실은 이거는 숫자는 의미가 수학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지. 곱하기 1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중은행들 사이에 이제 예금 이체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중앙은행의 어떤 지지가 없으면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19세기 때 이게 각 시중은행들이 은행권을 서로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서로 예금 이체 자체가 이제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각자 다른 은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 것만 가지고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이 이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은행권이 아니고 한국은행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은행들 사이에 자금 이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전제가 이제 과거의 은행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는 은행권 자체가 한국은행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자유롭게 이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답을 할까요? 네네. 간단하게. 일단 가동률과 이윤율 관련해서는 뭐 제 의도를 뭐 잘
풀어서 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셔서 잘 재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은행권에 있어서 계좌 이체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아까 말한 19세기 은행처럼 이렇게 다닐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제3자의 주체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의 주체로 있으니까 이게 국가나 재무부 같은 거에 붙어 있는 주체로 취급하는 현대화폐 이론이랑 현실이 안 맞는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아까 한 것처럼 화폐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죠. 서로 계좌 이체하는 거가 뭐 신뢰가 없으면 안 되고. 근데 뭐 약간 이게 옛날 얘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있는 게 그것 때문이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을 나중에 할까? 질문 시간입니다. 네. 코멘트를 기다리고 네, 계신 네. 분이 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전 다소간에 좀 응용. 그래 어쨌든 국가 문제하고 이윤율 문제하고 이윤율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제 나아가서 나중에 답변해도 좋은데 제가 정의당하고 옛날에 변혁당 혹은 노동당 이런 현실적인 강령집을 쭉 봅니다. 보면은 국가기관 산업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국유하고, 그다음에 소비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민간의 소유와 운영으로 두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정의당은 뭐 이런 데 앵조쳐도 없어요. 정의당 빼버리고. 진보정당이 이런데 결국 이게 공적인 사회주의 정부가 우리가 사회주의 시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거 궁극적으로 목표를 어떤 지점으로 어떤 부분을 어느 만큼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어느 만큼 민간이 개인하게끔 하고 이렇게 조화가 돼 이루어져 갈 건가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인 실천에서 궁금이 많거든요. 나중에 이게 논문에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되죠. 관계가 되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까 코멘트 네, 질문 계시구나. 네, 해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간단하게 좀 모르니까 더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이 MMT 이론이 기본소득 이론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또 어떤 소비의 권리라든가 소비 영역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 영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 MMT는 이탈리아의 이 순환 이론 학파든 일자리의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에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들의 정책 수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불가능한 걸로 얘네들은 이 이론가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히 넘어갔는데 뭐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뭐 크게 질문 안 해주셨고 직관적으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돈 찍어서 뭐 주자 이 얘기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기능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에 우리가 제약이 없으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가 말하자면은 임금의 하한선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같이 업될 수 있게 뭐 최저임금 비슷하게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낮지 않은 최저임금으로 뭐 돈을 찍어내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자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뭐 고용해서 인프라 만들자 아니면 뭐
환경 미화하자, 뭐 심지어 뭐 사회운동가들에게 돈을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그 돈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거는 꽤 과감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과감한 정책이긴 하지만 불가능할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영역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비판하는 거고 뭐 그들의 일자리 논의는 이 정도입니다. 네, 그 보충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전영복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일자리 보장제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는 분이고 이 분의 의견이 민주노총에서 일자리 보장제를 지금 시행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의 그 민주노총에 가셔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현재 운동 진영에서 이 MMT 이론하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아시지 않나요?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 컴퓨터. 그러면은 없으시면 아까부터 박현덕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선생님. 박순덕인가요? PhD. 네, 네. 박 선생님이 그 코멘트를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 오랜 기간 기다리셨는데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현재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 박순덕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새 케인즈주의, 뉴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뉴 케인즈안의 어떤 비판이나 내지는 뉴 케인즈의 정치 철학적 측면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오늘 발표해 주신 김중훈 씨와는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서 기존의 얘기들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류경제학에서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수리적으로나 양적인 더 나은 진보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의 약간의 멘트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예산제약식이 중요시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리카도 정리로 지금 퉁쳐지고 있으나 예산제약식에 이제 본드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포린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어넣게 되면 당연하게도 리스크 쉐어링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용한 총량을 늘어나서 똑같이 예산제약식이 있더라도 더 많은 큰 정책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뎁트를 너무 많이 치게 되고 거시 건전성이나 금융 건전성 같은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07년 이후에 거시 경제학의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은 저희가 지금 쭉 들었는데 주류경제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면은 계층과 계급 문제를 다뤘다는 건데 계급별로 잉여 가치의 수치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접근 권한도 다르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뉴케인지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저희는 하우스홀드와 펌을 구분하고 있고 하우스홀드의 자산이 다른데 이 자산별로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파이낸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은행이라는 것을 기업 금융만 중시 여기고 있는데 소비자 은행, 소비자 금융 같은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여기 파고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은 장기 설비 가동률이라는 건데 지금 막스의 이윤율을 관측된 이윤율과 정상 가동률, 또 설비 가동률로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관측된 이윤율은 당연한 건데 관측된 이윤율 곱하기 정상 가동률과 설비 가동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아래 둘 다가 비율인 거죠. 분자 분모가 둘 다 율이에요. 레이시오예요. 그래서 둘 다 이 레이시오가 각각의 분자 분모가 뭘까를 보면은 이제 정상 가동률은 이제 정상 가동 설비량과 총 설비량의 수직 분자 분모를 구성하고 있고
설비 가동률, 장기 설비 가동률의 경우는 장기 설비 가동량과 장기 총 설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총 설비량과 장기 총 설비량이 같다라면은 장기 가동 설비량과 정상 가동 설비량의 어떤 디비에이션으로 구분이 되죠. 때문에 이 관측된 이윤율과 막스의 이윤율은 무조건 다르지 않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수식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 설비 가동량이나 장기 설비 총량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관측하고 데피니션을 내냐는 건데, 보통 실질적인 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t 시점의 변수가 t 마이너스 시점의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그 영향 끼치는 비율이 100%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100%이기 때문에 100% 과거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닛 루트가 발생하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시계열이 구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함된 장기 설비 가동률이라는 것은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유닛 루트가 발생될 것 같지가 않고, 애당초 장기 총 설비량이란 것도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문제는 애당초 그렇게 수식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동시에 장기 유효 수요라는 것 자체도 관측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이거에 대한 코멘트, 특히 마지막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또 다른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네. 예, 하특입니다. 특히 이 논문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MMT라든지 이 말은 들어봤는데 전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이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또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논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그 정량 선배님이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천에 과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정복 선생님, 민정복수하고 합쳐서 같이 해서 이 고용 창출, 뭐 완전 고용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변정당이나 지난번 노동당 대선 후보가 정책 강령 중에 하나로 이제 중앙은행의 국유화 같은 거를 이제 내걸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숨겨져 있는, 또는 뭐 숨겨져 있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MMT론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넘겨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이제 중앙은행이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완전 고용 내지는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경로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상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MT 이론이라는 게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 급진적인 어떤 화폐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발표하신 내용 속에서 가장 잘 비판했듯이 근본적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재무부를 이제 매개로 해서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제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다, 막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뭐 빚을 내 가지고 계속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부도가 나고, 기업도 마찬가지듯이 국가도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스주의 체계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가치론 논쟁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가 막스의 이제 이론 체계를 사실 실물의 체계로 보는 스라파주의적이거나 일반 균형 이론적, 주류 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하고 상관없이 이중 체계로 보는 그러한 이제 암묵적이거나 잘못된 이제 견해들이 많은데, 이제 제대로 된 막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화폐가
결합되어 있고 실물과 분리될 수 없는, 상품과 화폐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단일한 체계다. 시장 단일 체계 해석 같은 다른 이제 논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핵심은 뭐냐면은 자본의 기본 공식이 MC, M 프라임일 때 출발도 화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 종착지도 화폐, 더 많은 화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의 판매라는 것은 이제 물건,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화폐라는 상품과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이게 뭐 실물 경제가 따로 있고 화폐 경제가 따로 있다라는 식의 주류 경제학이나 또는 케인즈주의적인 관점이나 또는 이 MMT의 관점이 기본 이제 패러다임 내지 전제 자체가 막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운영 자체에서 화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느끼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 인상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폐가 가치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건데,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냐면은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 결국 이제 화폐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국가가 마음대로 풀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와 경제 정치 운영에서 화폐가 계속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최종 결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예민한 실제 경제 모든 운동 과정에서 화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막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게 MMT 같은 게 진보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계급성이나 국가의 자본가적 성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유통과 순환과 상품 판매라는 이 근본적 틀 속에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게 그 전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계획주의적으로 무슨 완전 고용이나 그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뭐 중앙은행에 부여하나 이런 식의 경로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논문은 굉장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신데 정호영 선생님이나 뭐 지재기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잘 들었고요. 저도 한마디 그 코멘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화폐로는 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이 화폐 이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막수주의 또는 뭐 역사 유물론적이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 이질적인 면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이윤율 저하의 문제, 뭐 오를 수도 있고 저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뒤에 국내에서 상당히 좌파들이 중에서도 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저분들이 막수주의 맞나? 좌파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론적인 맥락의 핵심은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수단을 누가 통제하고 그 관리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좀 크게 보는데 눈이 좀 뜨였던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아직 체제가, 이 정부가, 국가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굉장히 좀 도전하는 어떤 기구로서 막스주의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미 그 지적해 주신 분들의 코멘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이론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일자리 확보 문제 또한 사회보장 문제, 이런 것이
이 이론에는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터치해 줄 때 굉장히 좀 강의가 좀 더 풍부해졌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랄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을까 사람들이 듣고 그랬을 텐데 또 여기에 보면은 정의당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린 노딜 이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태 사실 그 옛날에 과거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걸 정책을 다 바뀌어서 그들은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계급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파들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거의 보면 삼인주의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인주의라고 하는 건 좌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삼인주의가 모든 것이 다 긁어서 버려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삼인주의 기본도 지금 확보 못한 게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인주의 이런 이론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냉전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천억 방위비를 올려주면서 그 돈 가지면 정말 무상교육, 무상의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우리가 역사 유물론적으로 막스주의는 이 화폐 이론을 적합해서 적절하게 이걸 이용해서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회 문제하고 어떤 경제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사실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외환은행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이 많다라고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부족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 하실 분 없으실까요? 사실 그 이론과 이제 실천 정책과 운동적인 요구가 뗄 수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뭐 포스트 케인 그러니까 경제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제 이론적 논쟁 지점이나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경제학을 잘 모르신 분들 갑자기 MMT가 왜 튀어나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2018년도에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 그러니까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MMT 이론이 이제 수용이 되면서 정책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일자리 보장제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요구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NT를 수용하는 어떤 집단들은 이제 그 생태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재정을 어디서 확충할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어쨌든 딜레마를 어쨌든 MNT 이론에서 가지고 온 어떤 측면이 있는데, 사실 뭐 아까 발제하신 분도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도 이제 지적을 잠깐 했긴 했는데 사실 그 그린 뉴딜 정책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녹색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녹색당에서 요구했던 거 뭐냐면 군축을 50%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어쨌든 핵심은 재정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거고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녹색당의 어떤 안 50% 감축, 그러니까 군축 50% 감축해서 그거를 그린딜 정책을 마련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 버니 샌더스나 이런 캠프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정의,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기후정의 행동이 있지만 이 그린딜 정책을 얘기할 때 군축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돈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니까 탄소세,
라고 하는 뭐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MMT에서 돈을 찍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MMT 이론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코멘트라든지 아까 교수님이 특히 3번에 대해서 이윤율 관련한 부분들은 꼭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트를 했는데 질문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뭐 앞에 있는 것들 몇 개는 뭐 메모해놓고도 아 이거 뭔 얘기였지?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건 좀 다시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윤율 얘기랑 뭐 화폐 얘기랑 실천 얘기, 뭐 사실 이 논문 그 주된 쟁점들 전부 다죠. 이런 세 가지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민주노총 일자리 보장제랑 이 생태주의자들의 내용, 그래도 그린리들 담론이랑 이게 밀접하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민주노총 일자리 보장제 강령이랑 뭐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비판적으로 한번 보는 현실에 좀 개입하는 과제 같은 거를 주신 거는 뭐 저도 환영하고 그런 작업을 뭐 실제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에 한계가 어떻게 있는지 뭐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역사인물론적으로 화폐론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하자면은 일단 단순히 얘기하자면은 현대화폐가 불안지폐가 되고 그 은행이 찍어내는 신용화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각주에서 난 것처럼 그 마르크스가 보편적 등가물로서의 그 화폐를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때 그럴 때 가치의 모순, 사용 가치와 뭐 교환 가치의 모순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신용화폐라도 아까 말한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생산이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 화폐의 발행 자체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상품화폐 분석 같은 거가 여전히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각주에서 좀 길어서 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각주만 달았지만 원래 27페이지짜리 약간 괴상한 초고에서는 그런 것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라 샤이크가 논문 심사하더니 이거 마르크스적 문제네라고 했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이 이거 마르크스 거였어?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나로 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원익 씨 석사 논문 보면은 그게 좀 잘 소개돼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은행도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근데 아까 말한 은행이 돈 빌려주는 역할만 나왔거든요. 은행이 지출까지 고려하면은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화폐일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은행 부문 전체로 보면은 그걸로 실물 자원을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 가치 이전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뭐 알아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채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수 유통 비용이 화폐의 가치를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순수 유통 비용이 이렇게 일방적 자원 이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화폐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금화폐 시절에 금 캐는 것도 뭐 순수 유통 비용으로 취급했는데 오늘날 은행도 뭐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랑 연결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은 이게 유통 비용이 잉여가치에서 공제되면은 경제 순환에서 빠지는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은행도 경제 순환 안에 있으니까 빠지는 건 아니다. 그 잉여가치가 뭐 명목 가치랑 실질 가치 구분하시되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각주를 달았다 좀 생략을 한 거를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하태경 선생님이 또 가치론적인 문제의식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하신 내용은 사실 최근의 가치이론 논쟁 중에서 단일체 개론자들 특히 프레드 모슬리 이런 사람들의 논의랑 가까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화폐적 가치이론이라고도 하죠.
그 생산 그 노동 시간이 노동 시간 투하가 화폐적 가치 창조랑 바로 연결된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일단 첫째 반일 체계로 넓게 보면은 신해석도 넣기도 하고 뭐 안 넣기도 하죠. 사람 따라 신해석 내부에서도 그리고 화폐를 나름 방식 속도로 다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벨로 피오레는 그 이탈리아 순환학파면서도 신해석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그 노동 가치론과 자기의 금융이론을 연결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일 체계론과 신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프레드 모슬리 책에서 그 첫 챕터에서 내가 가치 이론에 집중하는 거 은행 얘기는 안 하는데 이탈리아 순환학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얘기는 그 화폐적 생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화성이 있다라고 모슬리가 실제로 밝혔고 벨로 피오레랑 논쟁은 했지만 노동가치론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서 그 순환학파랑 그 말하자면 그 화폐적 가치론이랑 친화성이 있다 이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각주를 좀 달았다가 약간 그 비판이 포인트로 해서 좀 줄이려고 삭제했던 그 각주인데 좀 그런 내용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태규 선생님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거는 감사하고 그리고 설비 가동률 총설비 가동 이거를 계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무슨 데이터를 써서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포스트 케인즈주의자들은 이걸 설비 가동률 측정 같은 거를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은행은 모르겠는데 페드 들어가면 연준 데이터 가면은 가동률 그 시계열 데이터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동률이든 총설비량이든 뭐 가동률 나오면 고정자본 스톡에다 그거 곱하면은 총설비랑 비슷한 거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제 주장은 설비 가동률은 당연히 관측되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정상 가동률이 있고 장기 설비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윤율 계산에 정상 가동률은 이제 평시 가동률이니까 가동률의 이동 평균 같은 거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장기 설비 가동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는데 장기 설비 가동률은 원칙대로 하면은 장기 설비량과 장기 총 설비량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시계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데이터가 유닛 루트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실증적으로도 장기 유효수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저보다 거시계량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복잡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거 장기 설비 가동률 구할 수 있냐 애초에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해서 설비 가동률 약간 이건 야매 방법이긴 한데 설비 가동률 시계열 데이터 같은 거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그거 그냥 말하자면 뭐 호드릭 프레스코 필터나 아무튼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100% 가동이랑 다른지 이거를 계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완전 엄밀한 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MMT적인 경제 논리가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에 따르면 그렇게 호드릭 필터를 쓰면은 결국에 이거는 트렌드와 사이클 사이에 그냥 디비에이션만 관측될 것 같아요. 그걸 빼주면 되죠. 네. 정부현 선생님이 이윤율 추계 했는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태규 선생님? 잘 모르세요? 이 부분에 통계를 처리를 어떻게 해요? 통계에 대해서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정규현 선생의 논문 같은 거는 그냥 이제 관측된 이윤율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설비 가동률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가동하고 상관없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 한국은행이 이렇게 자료를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있죠. 한국은행이든 뭐 산업 개정이든 뭐
전문적으로 하면은 다 나오니까 이유는 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가면은 뭐 이윤범주를 뭘 쓸지 약간 고민되긴 하지만 뭐 기업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영업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그 이론이나 실증의 목적에 맞춰서 잘 구하고 고정자본 스톡은 확실히 있거든요. 순이든 총이든 있고 그걸로 그냥 나누기만 하면은 그 이윤 나누기 그 자본 스톡만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관측된 이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증은 아마 관측된 이윤율만 갖고 했을 거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얘가 유효 수요가 부족하거나 뭐 과잉일 수도 있죠. 화랑기에 막 투기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는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스키가 말하는 금융위기도 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관측된 이윤율이 그 잉여가치율이랑 그 자본의 구성 이거 두 개로만 계산된 게 이거만으로 계산된 거 이거를 실증해낸 건 없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 대부분 그걸 무시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최대로 이윤율이 가능한지 뭐 이거를 따로 보자 이거 얘기였고 그걸 구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동률 데이터 구해야 되는데 그 계량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다른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있고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막수주의는 실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장범노 조사님. 예, 저도 조금 그 문제 코멘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윤율이든 이제 막수 이윤율이든 관측된 이윤율이든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게 화폐적 가치고 화폐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정되는 것들도 다 화폐 금액으로 나와 있고 그 내부에 이제 화폐 보통 이제 이게 그 가격은 화폐고 가치는 노동 시간이다. 이게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통적 막서의 해석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체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 체계에서 보면은 가치도 화폐고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윤율은 화폐적 개념인데 이 가동률, 설비 가동률을 이기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물량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다른 차원이 다른 개념인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유효 수요의 영향력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이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아까 이제 장기 유효 수요도 마르크스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 균형이 불가능하다. 기본적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스의 이제 그 체계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이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때문에 균형이 달성이 불가능. 세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데 막스는 이제 화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를 잠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맞으면 결국은 이제 위기로 이제 나중에 이제 해소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적으로 균형을 생각하든지 장기적 균형을 생각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적 사고의 틀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걸 물량적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이윤율을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물량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가지고 이윤율을 최대치를 보겠다라는 취지의 그 뭐 어느 정도의 이제 합리성은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분명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제로서 이윤율 자체는 화폐적 개념인데 이게 이제 물량적 개념과 곱하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게 매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이 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측된 이윤이 좀 실증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분석의 논리적인 거를 앞서서 하고, 그리고 뭐 브레너나 뭐 듀메닐랩이나 뭐 누구였더라 마이클 로버츠나 각자 자기 방식대로 클라이먼도 그렇고 이윤율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나름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쓰고, 그리고 특히 오늘 관측된 이윤율 얘기를 꺼낸 이유는 MMT 비판의 맥락에서
라는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에 엄청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거에 트렌드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뭐냐 이 이윤율을 봤을 때 혹은 그냥 사실 이윤율까지 안 봐도 설비 가동률을 봐도 되겠죠. 그거 봤을 때 유효수가 얼마나 부족하냐. 부족한 만큼은 얘네 말이 맞을 것인데 그걸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생산의 제약이 다시 온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거라서 그런 부분 같은 거를 하는 거가 뭐 물론 그냥 그 맥시멈 이윤율을 계산한다는 측면도 뭐 일반적인 실증 측면에서도 쓸모가 있겠지만 좀 이 맥락에서는 그런 걸 비판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으로 일단은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이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율 자체는 분모 문자보다 화폐 단위로 돼 있는 단위 체계로 했다면 그건데 설비 가동률은 실물 변수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자본 농쟁처럼 이질적인 단위로 구성된 것들을 어떻게 곱하냐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첫째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대답은 좀 더 엄밀한 걸 찾아봐야겠다라는 거고 첫 번째 대답은 약간 세비어슨이 자본논쟁에서 튈 때 했던 얘기인데 약간 우화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도 이게 조화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동률이 실물 변수긴 하지만 사실 곱하면은 말하자면 그냥 그 화폐 변수가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이거를 보자는 정도고 그게 이게 뭐 진짜 뭐 기계나 자본 스톡의 양 같은 거를 곱하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물 변수스럽긴 하지만 곱해도 그냥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거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썼습니다. 일단 이윤율 관한 거 했는데 뭐 제가 답변 안 드려서 뭐 불만족스러운 분 있으신가요? 끝내셔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 말씀할 수 일단 방금 이윤율에 관한 코멘트는 다 했고요. 좀 대답 확 메모했는데 저가 이해가 못된 것들은 몇 개 있냐면은 주류경제랑 비슷한다는 얘기하면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주류경제 안에서도 구현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래서도 뭐 노동자 가구랑 자본 가구를 따로 넣으면 그런 연구 하신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러면서 케인지안 안에서 알티세를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예산 제약 문제 얘기할 때 리카르도 등가 정리 얘기할 때 좀 이거 어떤 문제의식으로 던졌는지 좀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가 좀 저한테 복잡하게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했고 맞아 그런 맥락에서 소비자 금융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금융특권이 그 기업주 자본가들에게 있지만 뭐 가계 신용도 없다는 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거든요. 특히 금융화 이후에 이게 소위 금융화라고 불리는 시기에 가계 대출이 엄청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가계에 대출된 화폐는 어떤 순환을 거쳐가지고 뭐 소비에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형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 모형에 비해서 아직 그 엄밀성은 떨어지게 충분히 개발된 것 같지는 않는데 소비자 신용까지 고려하는 화폐 순환 모형도 있고 당연히 그것도 그걸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안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내생화폐라고 하더라도 진성어음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에 투자할 돈들만 대출되면은 인플레 안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생산되니까. 그런데 투기적이나 아니면은 뭐 소득 수준을 넘는 소비를 뭐 경제학용어로 하면 사치제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런 대출이 되면은 그럼 인플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소비자 금융 문제는 뭐 그런 거랑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뭐 투기적 수요에 의한
그 과잉화폐 발행이 압도적이겠지만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신용화폐 체제 안에서 그 마르크스주의와 내생화폐를 결합한 거 안에서 그 과잉화폐로 인플레이션 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 한국에서 누구였더라? 알프레드 사우스필드의 그 마르크스의 가치론, 마르크스의 가치론, 이거 맨 마지막 장에 화폐 다룰 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시중은행권들을 어떻게 분리하냐 이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까 비슷하게 대답했지만 그러니까 예금끼리 호환성 이 문제를 하는 건데, 당연히 지금 다니는 중앙은행으로 돼 있지만 뭐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한 거기 때문에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답을 하신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의 2시간 동안 발표를 하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가 사실 이 화폐 신용 이제 다음 주제 지대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저희가 53분인데요. 5시까지 쉬고 5시에 지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용현 선생님한테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하실래요? 일단 부족하거나 충분히 내용적으로 뭔가 넣은 게 없을까, 넣은 게 부족하다고 평가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렸는데, 이런 거 석사 졸업하고 나서 이런 거 해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근데 좀 유익한 코멘트들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그리고 코멘트들 중에 이론적인 문제들은 뭐 제가 연구하거나 뭐 실증을 뭐 제가 하든 아니면 잘 아는 사람한테 좀 해봐라 라고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주셨지만,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계급 투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노조의 요구나 뭐 사회운동의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 다뤘거든요 이번에. 그린 뉴딜 얘기나 뭐 미국이나 영국의 급진자파들이 부상하면서 MMT가 떴다 정도만 서론에 거론돼 있는데, 사실 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류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저도 뭐 말하실 때는 뭐 나름 근거가 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뭐 계급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뉴케인즈주의에도 그런 걸 하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급 문제가 사실 마르크스 경제에서 되게 다른 학파들과 변별성을 갖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생산관계랑 연결되나, 어떻게 계급투쟁과 연결되나, 혹은 그런 것들이 뭐 좀 더 정치적으로 하면은 이게 유의미한 개혁주의인가, 아니면은 뭐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계급투쟁을 끌고 가는 거에 오히려 약간 족쇄를 메울 수도 있는, 혹은 그런 걸 느리게 하는 이런 개혁 정책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몇 시죠? 거의 40분 동안, 40여 분 동안 발표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무슨 생각하죠? 그러면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발표자는 지대의 개념을 전통적인 막사적 개념의 절대지대, 차액지대에 플러스해서 독점 가격을 독점 가격을 유치했는데, 독점 가격은
결국 설명을 들어보면은 현대 요즘 한국과 같은 사회의 이를테면 신식민지, 우리가 이제 신식민지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신지자본주의라고 막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3세계의 일부에서 특수 노동의 조건이나 그다음에 잉여가치를 소득을 만드는 조건, 특수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현상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잘 이해가 잘 안 됐어. 죄송합니다. 하울링이 시켜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 아, 좀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사회자께서 이해하셨으면 짧게. 아니, 저 이해를 못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 교수님? 네. 코멘트 해달라는 답변을 조금 더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제가 코멘트를 이해를 못, 아니 코멘트를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홍수님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 못했대요. 됐어요. 소리가 울렸어요. 아니 발표자는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 못했대요. 소리가 울렸어요. 예.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독점지대와 차익지대는 마르크스가 이미 얘기했고 그 위에 마크스주의자들이 쭉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제자는 절대지대와 차익지대 이외에 독점 가격이라는 개념을 하나 설정했어요. 이 지대 중에 독점 가격. 이 독점 가격은 그러면은 가만 보면은 한국 같은 이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차익지대도 아니고 절대지대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독점 가격을 추천해야 된다. 이 소유자가 이런 배경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신신이던 제3세계의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나중에 뭐 언제든지 한번 의견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독점 가격으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럼 신식민지 국가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짧게 말해도 되나요? 일단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고요. 여기에서 독점 가격이라고 얘기한 건 실제로 막스가 언급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사회의 발전 단계하고는 무관하고 그 가격이죠. 아까 막스가 이것을 이제 경쟁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서 수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 가격 즉 지불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지불 예정액 아니죠. 지불 용의액,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 금액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독점 가격이라고 지칭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특수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막스가 아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포도 재배지의 특수성이죠. 그런데 토양이 아주 특수하거나 또한 동시에 뭐 햇볕이나 뭐 이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후가 적절하거나 그런 아주 특수한 조건들이 결합되었을 때 독점 가격 혹은 달리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지불 용의액만큼 내는, 따라서 그것은 사회에서 그걸 수요하는 자들의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런 특수한 것들을 독점 가격이라고 부르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독점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독점 지대인 것이고, 방금 질문하신 하나의 사회 구성체가 발전할 때 어느 정도의 독점력, 그리고 그 독점이 발현될 때 국가 혹은 독점들 간의 내적 연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규명하고 그를 기준으로 사회구성체의 이름을 명명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하고는 굉장히 영역도 다르고 또 대상하고 있는 그 현상도 아주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하지 아까 추가로 다시 여기에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자는 막스가 우리가 제가 이해하기로 막스가 절대지대하고 차지대를 얘기하고 독점 가격을 지대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 제3의 부분으로 세계 중에 하나의 종류로 얘기하지는 않은 걸로 이해하는데 어쨌든 독점 가격을 막스가 많이 쓰고 있고 독점 가격이 당연히 막스가 많이 쓰죠. 그것이 지대의 한 부분으로 막스가 정의를 내렸다든가 아니면 자기 볼 때는 독점 가격을 지대에 막스가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발표적으로 볼 때는 독점 가격이 지대의 한 부분, 한 종류로서 세계 중에 하나의 종류로서 분명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말씀하신 부분 그 막스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막스가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냐면요. 야, 그게 뭐가 됐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모든 금액은 다 지대야. 그 지대의 원천이 뭐든 상관없어. 다 지대야. 알겠니?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어. 그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쓰고 그리고 그 지대의 원천, 경제적 원천이죠. 경제적 원천이 임금이든 뭐 나발이든 다 필요 없고 다 지대야. 그건 다 지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막스가 뭐라고 하냐? 야, 일단 지대가 있지. 지대가 있으면 그건 뭐든지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줘. 그 지대가 설령 허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실존한다면 현재 이 경제 안에서 실제한다면 그건 반드시 토지 가격으로 현상돼. 이렇게 얘기해요. 막스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지대라는 범주 그리고 그것의 자본화인 토지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지대, 토지 가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개념으로서의 차익지대, 덜지대 혹은 독점 가격에 의한 독점지대. 막스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본론에는 독점지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독점 가격이 창조하는 지대라고 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을 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독점지대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막스는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명확히 이 차익지대, 절대지대하고는 구별되고 막스는 또한 구별해야 한다고. 이건 추상수준도 다른 얘기고 영역도 다른 얘기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아주 주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하신 의도를 10분이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지대를 지대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 지대를 개념적으로 구별해가지고 명명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막스 자신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좀 사주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간단한 질문이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좀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요? 질문에 한정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간이 아니 질문을 하시는 그래요? 시간을 먼저. 질문 아니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왜 여기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김승현 선생님은 뭐 질문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아 네. 아니 저는 어쨌든 어쨌든 앞으로 류용석 선생님은 글을 좀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 훅을 이렇게 당일날 주시면 검토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간단한 질문은 네. 뭐 어쨌든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설치하거나 풍력발전소 설치할 때
네. 농지에 설치하잖아요. 네. 그럼 그 농지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건 또 지대로, 지금 본인이 지금 발견? 아니, 지금 어떤 설명하는 어떤 구조 안에서는 이 풍력발전소나 재생발전, 그 태양광 설치, 이 비용에 들어가는 지대 부분은 어떻게 보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농민들, 아니, 네네.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네. 농지가 놀고 있잖아요. 네. 그 모르세요? 그럼 다음에 그 넘겨. 다음. 아니 알아요. 저도 촌에 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임대료로 해가지고 설비를 어쨌든 설비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토지 주인하고 딜을 하잖아요. 가격 결정을. 그랬을 때 지대는 그 지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아, 예. 그 부분은 저희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되죠. 네네. 그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산업자본 여기죠. 산업자본의 차액지대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차액지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코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장규 선생님, 네. 예, 아까 우리 연구소 총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용석 선생님이 저쪽에 우리 영등포 했을 때도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 했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발췌가 아니라 모든 자기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선행이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안 나올 정도 수준으로 돼서 저는 제시돼야 된다고 봐요. 즉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유영석 선생님이 제출한 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자기 의견인 거죠. 자기가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선행적인 게 스크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멘트라기보다는 어쨌든 비슷한 걸로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좀 더 완성이 돼서 일반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더군다나 지대론이면 수많은 많은 선행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일반적인 거 외에 추가적인 게 되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박대현 선생님. 네, 저도 그 부분은 한번 잠깐만이라도 좀 코멘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심도있게 하니까 뭐 전달하는 바대로 이제 토론자들이 이해를 못했을 수준도 있고 내가 좀 부족했을 수준도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완해서 이제 글을 뭐 새로 쓰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장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더라도 또 완전히 새로운 논문으로 뭐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간접적으로 담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바로 그 부족했던 부분을 또 이제 바로 보완해서 한 몇 개월 지난번 두 번째 발표가 몇 개월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 주제가 완성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물론 외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논쟁 토론은 우리가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 알겠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이제 소농들이 가지고 내는 지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수하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절대지대가 크게 이제 형성된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지인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제 소농들이 자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대 부분 말고 이윤뿐만 아니라 임금 부분도 이제 다 뺏기는 수가 있다. 그게 소농의 약간 특수성, 뭐 자본의 이동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가적으로 뺏기는 부분을 이름하여 뭐 절대지대가 확장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의 이제 합리적인 이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 외에 기본적인 지대가 뭐냐 농업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는 차익지대죠. 근데 이제 지금 발표자는 지난번에도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든지 아주 이제 미시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보시냐 하면은 뭐 투기 부분이 있어서 농지가 굉장히 투기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전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가 300만 개가 있다면 그중에서 이제 투기적인 성격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든지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건데 보편적인 건데 어쨌든 이제 이게 차익지대로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의 등급에 따라서 또 플러스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차익지대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게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임금이나 이윤 같은 것까지 이제 확장해서 절제지대가 늘어났다 이 정도 설명이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냐 하면 지난번하고 연결되어서 건축지 지대 첫 번째 주제 건축지 지대가 이 결코 이제 그 차익지대가 아니고 절대지대 독점지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막스의 이제 몇 가지 논의들에서 이제 그 독점 가격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막스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이게 그 예외적으로 이제 세 번째 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독점 가격이고 기본적 베이스는 이제 차익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인용한 논문에서 다시 세기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 왜 그러면은 건축지라는 것, 그러니까 농업 외에 뭐 광산 외에 나머지는 다 건축지죠. 아주 이제 큰 넓은 의미로 주택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이든 도로든 뭐 기타 등등이 다 이제 건축지, 넓은 의미의 건축지인데 여기에 다 지대가 붙는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0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독점 가격이다. 독점지대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펼 수밖에 없는 건데 독점지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얘기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아파트 같은 것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의 가격이 차이가 날 때 그리고 이제 지대가 차이 나는 것인데 그것도 그러면 독점에서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지인데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또 위치가 더 우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지대가 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단층 1층과 이제 중간층과 그다음에 아주 높은 층 간에 그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차이 나고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그게 다 위치의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주 명확한 부분들을 이제 부정을 하시고 이제 논지를 전개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좀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고요. 오늘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코멘트 있으신가요? 반원생 없으신가요? 아니,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김다미 선생님의 첫 번째 코멘트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 연구 검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대론에 대해서 이해한 거를 새로운 연구자나 다른 사람이 발제나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 연구 검토 없이 걸 뜬금없이 가져와서 너는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대와 화폐론은 사실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해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고 저는 유용석 연구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분은 건축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택지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농업 부분에서 농지 사용에서의 소농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내는 과정에서 지대론에 대해서 사실은 불분명한 부분을 한국적 특성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 발견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지지를 할지 아니면 반대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해서 서로 학문적으로 좀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이런 발표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서로 지금 같은 연구 동료 아니면 사회 운동 같이 하는 활동가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코멘트도 해야죠. 아니 김정희 선생님이 당론이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당연히 그 기준에 지금 그 미리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제출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글도 짧고 어떤 참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그런 더군다나 유사한 게 세 보이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뭐랄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 계속 하는 거는 저는 그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사회자로서 지적을 했어요. 류홍석 선생님이 계속 글을 늦게 제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 달라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처음에 발표했던 내용도 수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어떻게 이 지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한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 특히 이제 주택 문제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좌파 진영이나 이론가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적절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브레인스토밍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 요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께서 말씀 여러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다시 언급하지 않을게요. 제 잘못한 건. 다만 아까 참고문은 이 글이 아주 부족하다는 건 뭐 당연히 인정하는 바인데 참고문은 얘기하셨는데 참고문은 없습니다. 네, 참고문은 있으면 저한테 잘 알려주세요. 참고문은 없어요. 지금 농지지대, 한국의 농지지대하고 한국의 주택지대를 막스 자본론에 혹은 막스가 사용한 그 지대론의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없어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과문의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어요. 그거는 제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이 글의 그 부족함과 무관하게 일단 그거는 사실관계니까 하나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멘트들은 간단히 말하면요 농업지대에서 차익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차익지대 존재합니다. 여기 각각 마지기 뭐 이런 얘기 쓴 것처럼 당연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간 상황 그러니까 차익지대라는 거는 토지들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의 비옥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막스가 차익지대에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복되니까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아까 토지지대 아파트 위치 생산성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사용가치고 그걸 소비할 때의 사용가치인 것이지 그거의 가치 결정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소비하고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전혀 무관하다는 걸 과거에도 얘기했는데 또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만 그냥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사과 말씀이죠. 오늘 이 글을 이렇게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제대로 돼서 하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 다음번에 피닉스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때는 일단 다 된 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게 류홍 선생님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정말 아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와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태경 선생님하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현장에 와서 얼굴 보면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잘 부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다음번에는 아이를 어떻게 미안한데 제가 받을 수는 없긴 하지만 아이를 좀 아니 하 선배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네. 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가치와 가치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주택의 위치 생산성은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가치와 무관하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지대를 얘기할 때 쌀이 한 가마냐, 6가마냐, 10가마냐 가지고 얘기하죠. 쌀이 그게 그 사용 가치를 차이가 차익지대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크기에서 사용 가치, 상품으로 낼 수 있는 사용 가치의 생산성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본 단위, 기본 사용 가치 쌀 한 가마에 같은 가격을 매기면 10가마를 매기니까 초과 이윤이 생기고 그게 지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택이든 아파트든 건축지든 모든 곳에서 위치 생산이 차이 난다는 것은 사용 가치 생산성이 차이 나는 것이고 그게 그게 어떻게 초과이윤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어? 초과이윤이 어떻게 나와요? 출세권이 그러니까 평균 이윤율이 초과이윤이 있으면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평균 이윤이 있으면 그 평균 이윤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초과 이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가장 지금 이제 그 전축 위치가 예를 들어서 가장 떨어지는 해남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청송에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시장. 그러면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낮을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열등지고 거기에도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평균 이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그 약간의 지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적은 차익지대든 차익지대가 없던 절대지대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평당 1억을 한다. 거기 이제 시골에는 평당 100만 원도 안 한다 하면은 물론 평당 100만 원짜리는 없죠.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 하는데 여기서는 그 1억을 한다 그러면 2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평당 가격이. 그게 바로 시골과 저 중심지의 위치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차익지대라는 거죠. 제 말은.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은 현실에 존재해요. 그래서 가장 싼 아파트하고 비싼 아파트를 구별할 수 있고 그 차액이 차익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상을 현상에다 그냥 차액이니까 차익지대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차익지대라고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거의 개념적인 규정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레미안 저 시골에 있는 거랑 서울에 있는 거랑 달라. 근데 거기 들어간 돈 다 똑같아. 24평 짓는 다 똑같아. 근데 왜 서울 거는 왜 비싸? 왜냐?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그 차익을 만들어 놓은 거지. 위치가 달라. 라는 것과 차익이 발생해. 가격에 차익이 발생해. 라는 두 가지 사이를 연결지을 매개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는 사용가치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차익은 가격일 뿐이니까. 이 사용가치의 차이, 위치, 이것으로부터 저기 뭡니까? 제가 여주 사는데 여주 사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거하고 레미안 사이가 예컨대 24평이 1억 차이 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위치의 차이가 1억을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1억 5천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그게 시장의 왜 논리죠. 1억이냐고. 그게 시장의 논리라고. 아니 시장의 논리를 우리가 다 플러스 설명하는 그건 그냥 짬뽕한 거지. 아무 뭐냐면 그 도가니에 넣은 거야. 시장이랑 도가니에 넣어갖고 결과 1억입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죠. 나도 차익지대에 관해서 내 몸은 알고 있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썼는지. 선배님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 저기 지대론 다시 공부하세요. 오, 되게 세다.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강한 비판을 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대론 좀 공부해 이 사람아. 막상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우리 알고 지낸 지 참 오래됐는데 응? 우리 서로 열심히 공부하죠. 예? 우리 서로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학자 됩시다. 응? 그래요. 더 깎아내리면 선배님 더 훌륭해집니까? 제가 정윤광입니다.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 토론 과정에서는 좀 더 서로 존중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개선합시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못 들었지 모르지만 차액지 가치는 사용 가치 꼴 사용 가치가 아니라 가치는 사용 가치하고 이거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플러스야 가치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대 문제하고도 논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뭐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소장으로 있는 동안 이 지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류용석 씨를 서울로 소환해가지고 한번 좀 완성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좀 제대로 좀 하는 자리를 모색을 하도록 하고 류용석 선생님을 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지금 논의 막 거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현장에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이게 외연을 좀 넓히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류원 선생님 오늘 발표해 주셨는데 정리 바로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예, 아닙니다. 이 정도 할게요, 저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현장에서 꼭 봬요, 대면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발표회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김시현 선생님은 저희 좀 다음 달에나 이렇게 발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김시현 선생님 발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꼭 찍어서 발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시현 선생님 발표 저기 박사 논문 해서 박사 논문 대부분 다 박사 논문 다 했어요. 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박사 논문. 예,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